한국산 무기는 절대 미국 땅을 밟을 수 없다. 세계 최강 미국이 철벽을 쳤습니다. 자국 방산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20년 넘게 실패한 꿈의 무기를 고작 한국이 완성했을 리 없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아시아 변방의 수준 미달이라 치부하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분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뒤에 숨겨진 재앙이 미국 본토를 덮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싸구려 드론대가 수십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망을 비웃듯 뚫어버렸고 난공불락이라 믿었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조차 가성비에 지옥에 빠져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발에 1억 원이 넘는 미사일로 80만 원짜리 싸구려 로켓을 막다가 국가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드론과 로켓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절망에 빠진 그 순간 미국 펜타곤으로 실전 영상 하나가 던져졌죠. 발신된 곳은 한국. 영상을 본 펜타곤의 장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을 날던 30대의 드론대가 순식간에 고철이 되어 추락하는 광경. 자신들이 쓰레기라 치부했던 한국의 기술이 사실은 자신들의 금칠한 미사일을 압도하는 유일한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무시하던 펜타곤 관료들이 이제는 한국의 시골 시험장까지 찾아와 번호표를 쥐고 한 번만 만나달라며 읍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만했던 백악관의 주인조차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 기술만이라도 공유해달라. 미국 대통령이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읍소하게 만든 결정적 한방. 단돈 2,000원 편의점 커피 한 잔 값으로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고철로 만들어버린 한국의 비밀병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 군사 패권을 단숨에 움켜쥔 K방산의 잔혹하고도 위대한 승리 드라마 그 전율 돋는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 고등연구계획국에서 25년 넘게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고출력 레이저 체계를 연구해 온 제이슨 밀러입니다. 저는 평생을 미국의 군사적 우월함이 당연하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왔으며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기술적 정점은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고 확신해왔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긴급 브리핑실에서 목격한 그 영상은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학문적 자부심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태안 시험장에서 촬영된 짧은 영상 하나가 소리 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유유히 날던 30대의 군집 드론들이 어떤 전조 증상도 없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눌린 것처럼 차례대로 불타며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대공 미사일이 발사될 때 나타나는 요란한 폭음이나 화염, 그리고 눈을 찌르는 섬광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정막 속에서 세계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불리는 드론들이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미국 국방부의 핵심 장성들과 수석 과학자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보잉과 록히드, 마틴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을 독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결과는 실전 배치와는 거리가 먼 거대한 냉각 장치가 달린 시험실 수준의 장비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아의 변방이라고만 여겼던 한국이 이 불가능해 보였던 영역을 돌파하고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펜타곤 전체를 공포에 가까운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압도적인 성능 뒤에 숨겨진 잔혹할 정도의 가성비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조차 한 발에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청광이라는 레이저 무기는 한 발 발사 비용이 단돈 2,000원에 불과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을 쏠 돈이면 한국은 수백만 번의 레이저를 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지속되어 온 전쟁의 경제학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던 공군 장성이 침통한 표정으로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 한 대 가격은 수천만 원 수준이지만 우리가 이걸 막으려면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쏴야 한다고 말했을 때 회의실 안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영상을 조작했다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기술적 수치를 과장한 것이라며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상 속 드론들이 파괴되는 물리적 궤적과 열에너지 확산 형태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저것은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론으로만 논의하던 완벽한 열 관리 시스템과 초정밀 조준 기술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미 완성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석유 시설이 단 몇 천만 원짜리 드론 공격에 초토화되었을 때 미국 국방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구축한 미국의 최첨단 방공망이 고작 장난감 수준의 드론들에게 무력하게 유린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80만 원짜리 조잡한 로켓을 막기 위해 1억 원짜리 미사일을 쏟아붓다가 국가 재정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이 처참한 소모전을 한국은 단돈 2,000원으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펜타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던 국방부 차관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직접 확인하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기술의 실체를 파악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수락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운 좋게 성공한 한두 번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조립이나 하던 나라였고 우리 없이는 첨단 무기 하나 스스로 완성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비행기 1등석에 앉아 한국행 보고서의 결론을 미리 써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과장되었으며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실전 운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출장이 단순히 한국인들의 허풍을 잠재우고 미국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을 보며 저는 25년 동안 제가 쌓아온 레이저, 무기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한국의 기술적 결함을 찾아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냉각 문제나 전력 소모 혹은 비 오는 날씨에서의 산란 현상 등 레이저가 가진 수많은 한계점을 한국이 극복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며 한국의 땅이 가까워질수록 제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강의 과학자로서 느끼는 직관적인 경고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치부하며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이 바로 오늘부터 제 목을 죄어오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 도쿄를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저는 비서가 건네준 아시아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개발 현황 보고서를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목격한 기술 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평범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의 거대 연구 시설을 자랑하며 수백 명의 박사급 인력을 투입했다고 홍보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고출력 레이저 장비는 여전히 열 제어 문제로 인해 연속 발사가 불가능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도쿄 방위성 산하 실험실에서 정교한 광학 렌즈 기술을 과시했으나 실전 배치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세월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견고했으며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기우였는지 새삼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한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자리에 앉은 평가단 소속 젊은 연구원이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내온 시연 초청장을 꼼꼼히 살피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은 반도체나 가전제품을 만드는 데는 소질이 있을지 몰라도 첨단 무기 체계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메모리칩을 대량 생산하는 공정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수천 도의 고열을 견디며 초정밀 빔을 쏘아 올리는 국방 기술을 하루아침에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 방문 일정을 잡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수해준 구식 미사일 기술이나 겨우 다루던 나라가 감히 펜타곤도 해내지 못한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를 주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행원에게 한국 일정은 하루 반이면 충분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적당히 시설 견학만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다음 날 오전 비행기로 곧장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펜타곤의 핵심 참모들은 한국이 최근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폴란드 등 유럽 시장에 대량으로 수출하며 방산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판을 용접하고 엔진을 얹어 만드는 재래식 무기는 돈과 시간만 들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물리 법칙의 한계를 넘나드는 고도의 광학 미지 에너지 제어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오직 미국만이 주도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이미 펜타곤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기술은 미국의 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15년 이내에 우리를 위협할 만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섹션에는 형식적으로 기술적 진전이 일부 있으나 독자적인 체계 구축은 미비함이라는 짧은 문구만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보여줄 시연이 기껏해야 우리가 이미 20년 전에 폐기했던 구형 시험용 레이더에 광섬유를 연결한 수준일 것이라 예단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2,000원짜리 레이저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써가며 홍보하는 것은 아마도 수출을 위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에는 서해에 짙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바다 너머에 위치한 충남 태안의 시험장으로 가는 여정이 제 경력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함께 동행한 미 국방부 요원 중 한 명이 한국이 최근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성공적인 비행 영상을 보여주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을 때도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비행 기술과 에너지, 무기 기술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저는 한국이 그저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조립한 장비들을 자신들의 독자, 기술인 양 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저는 시계를 확인하며 최대한 빨리 이 일정을 끝내고 돌아갈 생각만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환영 인사들은 정중했지만 저는 그들과 눈을 맞추기보다 제 노트북에 담긴 보고서 내용을 다듬는 데 더 열중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성장을 구걸하던 작은 나라였으며 제가 평생 연구해 온 레이저라는 거대한 학문적 업적을 감히 평가할 자격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환대 속에서도 차가운 우월감을 유지하며 그들이 준비한 시연이 얼마나 허술할지 지적할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써내려간 그 오만한 보고서가 다음 날 태안의 시험장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찢겨나갈지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존을 위해 20년 넘게 숨겨온 발톱이 제 목전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공항 로비를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단순히 검증해야 할 대상이자 변방의 수준, 미달 국가로 치부했던 그 오만한 판단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이 될 것이라는 징조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이미 써두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저 형식적인 확인이 필요한 검증 대상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오만이 오늘부터 제 목을 조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임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충청남도 태안의 해안가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루 반이면 끝날 지루한 일정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가방 속에 넣어둔 노트북에 저장된 미국 보고서 초안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한국인들의 과장 섞인 환대를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인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근처에 다다르자 제 여유로운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에는 단순한 경비 수준을 넘어선 삼엄한 군사 경계 태세가 깔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 멈춰 섰을 때 저는 미국 국방부의 신분증을 내밀면 곧바로 문이 열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제 신분을 확인한 뒤에도 차량 하부를 샅샅이 뒤지고 첨단 탐지 장비를 동원해 혹시 모를 전자기기의 발신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문을 통과하자마자 곧이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검문이 반복될수록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비밀스러운 구역인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이나 51구역에 들어갈 때도 이 정도로 집요한 보안 절차를 거친 적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검문소에서는 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는 물론이고 제가 애지중지하던 연구용 노트북까지 모두 영관급 장교가 직접 회수해 특수 보관함에 봉인했습니다. 심지어 제 홍채와 지문을 채취하는 생체 인식 단계까지 거치고 나서야 마지막 다섯 번째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김중령에게 보안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 아니냐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향해 짧고 묵직한 목소리로 직접 보시면 압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짧은 대답에는 어떠한 변명이나 과시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실을 손에 쥐고 있는 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차분한 확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이 열리고 시험장 내부로 들어서자 거대한 평원이 바다를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중심에 컨테이너 크기의 거대한 장비 한 대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국방색 도장이 입혀진 그 장비 위에는 육중한 포탑처럼 생긴 구조물이 얹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원통형의 발사관이 하늘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장비 옆면에는 한글로 천광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의 빛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기묘한 압박감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돌며 봐왔던 수많은 레이저 시제품들은 대개 수천 개의 전선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고 거대한 냉각 트럭 여러 대가 뒤따라야 겨우 작동하는 미완성된 기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천광은 달랐습니다. 모든 장비가 하나의 차체 안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고 즉시 시동을 걸어 전쟁터로 달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견고한 실전용 무기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비 주변을 지키는 한국군 병사들의 눈빛 또한 연구소의 평범한 직원들이 아니라 실전을 치르는 전투병의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써 내려갔던 수준 미달이라는 단어들이 이 장비의 육중한 존재감 앞에서 서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탑 주위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냉각 시스템의 가동 소리는 제가 익히 알고 있던 미국의 장비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단순히 실험실 수준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산 체제를 갖추고 군의 주력 무기로 운영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장비 가까이 다가가 표면의 마감 상태와 광학 렌즈의 코팅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최고의 방산 기업들도 해결하지 못해 애를 먹던 열 변형 방지 기술이 이 작은 나라의 야전 장비에 아무렇지도 않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레이저를 연구해 온 제 본능이 제 뇌를 향해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에 썼던 그 모든 기술적 한계치들이 어쩌면 이 안흥시험장의 바닷바람 속에서 이미 깨졌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가까운 예감이었습니다. 시연장 주변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고 한국의 과학자들은 차분하게 마지막 점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예상했던 긴장이나
초조함 대신 오직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냉정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떨리는 손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만약 저 장비가 정말로 우리가 펜타곤 브리핑실에서 봤던 그 성능을 그대로 재현한다면 저는 오늘 제가 가진 모든 명예를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만약 숨길 게 없는 허풍쟁이들이라면 왜 이토록 삼엄한 오중의 철문을 세워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을까요? 그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나라가 숨길 게 없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히 세계가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진실을 품고 있기에 이토록 철저히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나라가 숨길 게 없다면 왜 이렇게까지 숨기는가라는 제 마지막 의문은 곧 시작될 거대한 광경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장 관측소 내부로 들어서자 수십 대의 모니터가 저마다 복잡한 수치와 궤적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가장 큰 화면 앞에 서서 한국인들이 준비한 첫 번째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제 옆에 선 미국 평가단 요원들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투로 자기들끼리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거 다 미리 짜인 경로로 드론을 날리는 거 아니냐거나 습도가 낮은 날씨라 레이저가 잘 통하는 것뿐이라며 애써 이 현장의 무게감을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시선은 청광의 포탑이 움직이는 그 미세한 각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를 통해 표적 발진이라는 짧은 명령이 떨어졌고 저 멀리 수평선 인근에서 작은 드론 한 대가 빠르게 솟아올랐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불규칙하게 기동하는 소형 표적이었습니다. 보통의 대공 미사일이라면 레이더가 궤적을 계산하고 탐색기가 라곤을 마친 뒤 거창한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광의 포탑은 그저 부드럽게 고개를 한번 까닥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발사음도 들리지 않았고 영화에서 흔히 보던 화려한 광선 줄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적만이 감도는 찰나의 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속 드론의 날개 부분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격추에 걸린 시간은 단 2초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믿기 힘든 속도의 숨을 들이켰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난제는 움직이는 표적의 한 점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집중시키는 조사 정밀도입니다. 그런데 청광은 마치 표적과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드론의 심장부를 녹여버렸습니다. 제 옆의 요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이건 단순한 시험 환경에서의 결과일 뿐이라며 폄하했습니다. 미리 입력된 좌표로 날아오는 드론을 맞추는 건 우리도 10년 전에 성공했던 수준이라며 서로를 위로하듯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저 드론은 무작위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고 해안가의 거센 바닷바람 때문에 대기의 굴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소리도 없이 목표물을 즉각적으로 불태웠다는 건 한국의 광학 추적 시스템이 이미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선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국 연구원들의 차분한 음성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마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확인하는 사람들처럼 덤덤하게 표적 무력화 완료라는 보고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이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추락한 지점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청광의 렌즈는 벌써 다음 명령을 기다리며 다시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수조 원을 들이고도 해결하지 못했던 열 제어와 조준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가 이 작은 나라의 해안가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레이저라는 학문이 한국인들에 의해 너무나도 쉽고 간결한 실전 무기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장비 조작 화면을 훔쳐보더니 발사 비용이 정말로 2,000원이 찍혔다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가치가 단돈 2,000원짜리 전기 요금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기가 무섭다는 생각보다 그 고요함이 주는 압도적인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자신을 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보음도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궤적도 없는데 옆에 있던 아군 드론이 갑자기 불타며 떨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의 우위를 넘어 전쟁의 심리 자체를 지배하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평가단장으로서 보고서에 적을 내용을 고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그 침묵의 격추 장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괴물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어떻게 초토화할지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지연 1단계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지만 저는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만든 방어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한국이 준비한 진짜 실체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침묵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한국 측 책임자인 박 박사가 시연 2단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대의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무려 30대의 드론이 거대한 군집을 이루어 사방에서 달려드는 붉은 점들로 표시되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미 국방부 요원들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 보이던 비아냥거림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30대라는 숫자는 현대 방공망에 있어서는 재앙과도 같은 숫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미사일 시스템이라도 동시에 30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레이저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번번이 실전 배치에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다수 표적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레이저는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 공격할 수 있고 다음 표적으로 넘어가기까지의 냉각과 조준, 전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한국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0대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방어선을 뚫고 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저는 한국의 기술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연이 시작되자마자 제 기대는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천광의 포탑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기괴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하늘을 향해 보이지 않는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드론들은 하나씩 차례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낫이 허공을 휘젓는 것처럼 첫 번째 드론이 불타기 시작한 지 단 3초 만에 두 번째 드론이 추락했고 다시 2초 뒤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드론이 동시에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그 전환 속도였습니다. 하나의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하기도 전에 다음 목표물의 궤적을 미리 계산하여 빔을 옮겨 씹는 그 정밀함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물리적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0대, 20대 드론들이 연달아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동안 관측소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평가단 요원 중 한 명은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안경을 벗고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드론들은 필사적으로 회피 기동을 하며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천광의 추적 시스템은 단 한 대의 표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3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정확히 2분 47초 만에 하늘을 가득 메웠던 30대의 드론은 모두 고철덩이가 되어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관제실 모니터에 요격률 100%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저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군사적 패권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박 박사는 평온한 목소리로 방금 30대를 요격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은 약 6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6만 원이라니요. 우리 미국이 드론 30대를 막기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30발을 쐈다면 최소한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의 예산이 공중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한국은 고작 편의점 도시락 몇 개 값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공습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20년 넘게 도달하지 못한 실전화의 문턱을 한국은 이미 넘어서서 전술의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어버릴 잔혹한 가성비의 혁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싼 미사일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로비를 하고 복잡한 계약서를 다듬는 동안 한국은 전기료 몇천 원으로 전쟁의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한국을 폄하하려던 제 동료 연구원들도 이제는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뿐 누구 하나 입을 열어 조롱 섞인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목격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집단적인 의지와 생존 본능에 경외심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영토가 좁은 한국에게 있어 이 레이저 무기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생존의 마지노선이었던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미국이라는 거대, 방산 공룡도 해내지 못한 혁신을 단기간에 이룩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30대의 드론이 단 3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태안의 하늘을 보며 저는 제가 비행기에서 써 내려갔던 보고서 초안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수천억 원짜리 미사일로 전쟁을 수행하는 구시대의 논리에 갇혀 있었고, 한국은 이미 전기 요금 고지서 한 장으로 전쟁을 끝내버리는 신시대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이 시연이 끝나고 난 뒤 제 머릿속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세계 최강의 자존심이 오늘 이 해안가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졌는가 하는 자괴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일궈낸 이 압도적인 성과를 앞에 두고도 그저 묵묵히 다음 시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고요한 집념이 레이저 광선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싼 미사일로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기 요금으로 전쟁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펜타곤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그 막막함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진짜 충격은 아직 그 모습을 다 드러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안 시험장에서의 시연이 끝난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숙소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2,000원이라는 숫자와 3분 만에 전멸한 30대의 드론 영상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본국 펜타곤으로 보낼 1차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문장을 입력하기도 전에 암호화된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워싱턴이었지만 국방부 정식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미국 최대 방산 기업 중 하나인 마틴 사의 고위 부사장이자 제 오랜 대학 동료였습니다. 그는 안부 인사도 생략한 채 낮은 목소리로 한국에서 본 것을 이미 들었다며 제 보고서의 수위를 조절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밀러 자네가 만약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앞질렀다고 공식 문서에 적는 순간 우리 회사가 의회와 맺은 수십 조 원 규모의 미사일 방어 체계 계약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이국의 방산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 섞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레이저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실험실 수준의 성과나 혹은 아직 실전 투입에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계로 서술해달라고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만약 제 보고서가 한국의 완벽한 승리로 기록된다면 펜타곤은 더 이상 수십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온 과학이라는 학문이 거대한 자본과 이권 카르텔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낮에 본 한국 연구원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방산 기업들처럼 주가나 계약 액수를 걱정하며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40km 거리에 핵무기를 든 적을 두고 있는 그들에게
무기 개발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지켜내야만 하는 처절한 생존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연구소 복도에는 수조 원의 보너스 잔치 대신 밤샘 연구로 충혈된 눈과 커피 자국이 가득한 도면들만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로비스트들을 고용해 의회 복도에서 정치인들과 일담을 나누는 동안 한국의 과학자들은 차가운 실험실 바닥에서 물리적 한계와 싸우며 2,000원짜리 방패를 다듬어 온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가치가 미국의 거대 기업 이익인지 아니면 과학자로서 목격한 진실인지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왜곡한다면 저는 평생 명예로운 전문가로 남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 일궈낸 그 위대한 기적을 기만하는 범죄자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2,0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기득권의 안주해온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오만함을 비웃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제 수첩에는 한국의 시연 데이터가 소수점 단위까지 정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대 표적 전원 격추 평균 조사 시간 2.8초 요격 비용 드론 한 대당 2,000원 이하라는 이 숫자들이야말로 그 어떤 로비나 협박으로도 가릴 수 없는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결국 부사장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학자가 데이터를 배신하는 순간 그 나라의 안보는 붕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한국의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는 이미 미국의 실전, 배치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방어 체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라는 문장을 명확하게 기입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명확한 숫자로 다가오지만 거짓은 화려한 수식어와 복잡한 계약서의 뒷면으로 찾아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존을 위해 일궈낸 이 빛나는 성취를 제 손으로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하는 순간 제 25년 커리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수많은 이익 집단의 표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당해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지켜온 진실을 미국인인 제가 무시하는 것은 인류 과학사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이 거대한 반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변방이라 비웃던 이 작은 영토에서 탄생한 기술이 이제 거대 제국 미국의 심장부인 펜타곤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작성한 이 보고서가 워싱턴의 회의 탁자 위에 올라가는 순간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궈낸 이 압도적인 숫자들이 제 자부심과 양심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찰나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외심이 레이저 광선처럼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패권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워싱턴의 관료들과 방산 업체들은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쌓아온 금칠한 미사일 성벽이 한국이 만든 2,000원짜리 빛의 장벽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지를 말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목적지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진짜 비밀 병기이자 천광보다 더욱 파괴적인 위력을 지닌 비핵 전자기파 무기의 현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목격할 진실은 방금 보낸 제 보고서조차 초라하게 만들 정도로 더욱 거대한 충격이 될 것임을 저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천광 레이저 무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제가 안내받은 곳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숙한 산맥 아래에 위치한 제두시험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의 보안은 앞서 보았던 태안의 오중 철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로 설명하기 힘든 삼엄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금속 탐지기와 엑스레이 검사는 기본이었고 제가 입고 있던 양복 대신 특수 차폐 처리가 된 흰색 가운을 착용한 뒤에야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박 박사는 저를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위치한 통제실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의 벽면은 두꺼운 구리판과 나무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는 강력한 외부 전자기 간섭으로부터 통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완벽한 패러데이 케이지 구조였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자 박 박사는 짧은 침묵 끝에 전자기 펄스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자기 펄스, 흔히 EMP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보통 핵폭발 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파로 주변의 모든 전자 장비를 단숨에 태워버리는 공포의 무기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은 오랫동안 핵폭발 없이도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비핵 전자기 펄스탄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하지만 유효 범위를 킬로미터 단위로 늘리는데 번번이 실패하며 대부분 연구실 수준의 성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비밀 시설 안에서 제가 마주한 데이터는 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모니터에 지난주에 실시했다는 비공개 실험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는 실제 크기의 지휘, 통제소와 수십 대의 군용 차량 그리고 레이더 기지가 설치된 거대한 모의 기지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상공에서 미사일 형태의 물체가 접근하더니 폭발음도 화염도 없이 그저 찰나의 순간 푸른 빛의 성광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지의 건물들은 외관상 어떤 파손도 없었지만 내부에 설치된 수천 대의 컴퓨터와 통신 장비, 그리고 첨단 레이더의 기판들이 동시에 검게 타버리며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반경 5km 이내의 모든 전자 회로를 0.1초 미만의 시간에 완벽히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론 몇 대를 떨어뜨리는 수준의 전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체계와 방공망을 한순간에 마비시켜 석기 시대의 침묵 속으로 밀어넣는 전략 무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핵무기도 없는 한국이 이런 극단적인 무기 체계에 집착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박사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정세상 핵을 가질 수 없는 나라이기에 우리는 핵을 만드는 대신 핵무기를 가진 자들이 그 버튼을 아예 누르지 못하게 만드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갖는 대신 핵무기의 입을 막아버릴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적의 미사일 기지 상공에서 이 전자기 펄스탄이 터지는 순간 발사 명령은 전달되지 않고 유도 시스템은 고철이 되며 핵탄두는 그저 거대한 쇳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한국은 핵 억지력의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버렸습니다. 강대국들이 더 파괴적인 폭탄을 만들며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때 한국은 그 공포의 근원인 전자기기 자체를 잠재워버리는 가장 영리하고도 잔혹한 방패를 완성한 것입니다. 반경 5km라는 숫자는 서울 도심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한 범위였으며 이는 곧 적의 심장부를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조차 전력 공급 문제와 소형화 실패로 인해 야전, 배치를 미루고 있던 이 기술을 한국은 이미 미사일 탄두와 드론, 탑재형으로 전력화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시의 모니터에 나타난 물리적 수치들은 제가 지난 25년간 연구해온 모든 논문과 실험 데이터를 비우는 듯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마그네트론 기술을 극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미국의 최첨단 연구소에서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천광 레이저가 적의 공격을 막는 창이라면 이 비핵 전자기 펄스탄은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장막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좁은 영토와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들을 위협할 만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 그 전말이 비로소 제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은 핵을 갖지 않았지만 핵보다
무서운 침묵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설을 나설 때 제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제가 펜타곤에 보고해야 할 내용은 이제 단순한 기술 유출 방지나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략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무거운 경고를 보내야 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묵묵히 제 차례를 기다리며 다음 시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떠한 오만함도 없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방패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절박함이라는 가장 뜨거운 연료를 사용해 세계 국방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워싱턴의 수많은 전략가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변방의 나라가 완성한 이 비핵 전자기 펄스가 미국의 자부심이었던 모든 전자전 장비들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곧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이 핵의 입을 막기 위해 쏟아부은 2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 지하 기지에서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시설을 빠져나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한국의 가을 하늘은 너무나도 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전자기 펄스의 강력한 위력을 떠올리자 저는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국이 한국과 손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랑해온 모든 최첨단 무기 체계는 한국산 펄스탄 한 발에 무너지는 모래성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숙소로 돌아가 2차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압박이나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제가 본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핵 없이 핵을 이길 방법을 찾아냈다는 그 한 문장이 제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저의 보고서는 펜타곤의 모든 장성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만드는 거대한 폭풍의 전초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연이 끝나고 밤이 깊었을 때 저는 박 박사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의 낡은 연구동 한 구석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펜타곤의 연회장이나 워싱턴의 고급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의 감도는 공기는 그 어느 곳보다 뜨겁고 치열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조차 실패한 이 거대한 장벽을 먼저 넘어설 수 있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더니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우리에게는 완벽한 무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며 어떤 적도 우리 본토를 직접 위협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실험실에서 100% 완벽한 기술이 나올 때까지 예산을 쏟아부으며 기다릴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이라는 1,000만 명의 시민이 사는 거대 도시가 휴전선에서 고작 40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드론이 마음만 먹으면 단 몇 분 안에 서울 상공에 도달할 수 있는 이 잔혹한 지리학적 현실이 한국 방산 기술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80%의 완성도라도 일단 실전에 배치하고 운용하면서 나머지 20%를 채워나가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다가 전쟁이 터지면 그 모든 기술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론적 결함을 보완하느라 서류 뭉치를 쌓아 올릴 때 한국의 연구원들은 당장 내일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를 위협을 막기 위해 야전 시험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렌즈를 깎고 회로를 납땜했던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에너지는 그 어떤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보다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영리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넘쳐나는 예산으로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힘을 분산시키지만 자원이 한정된 한국은 가장 시급하고 결정적인 기술 하나에 국가적 역량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당장 드론을 막지 못하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다는 그 단 하나의 명제가 연구소와 산업계 그리고
군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연구원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의 머리 위로 떨어질 폭탄을 내 손으로 막겠다는 처절한 사명감을 가진 전사들이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이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을 때도 이 연구소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오만했던 과거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아시아 변방의 조립 국가라고 비하하며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2~4일 지침으로 그들의 손발을 묶어두었을 때 한국인들은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약과 고립을 기회로 삼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한국형 무기 체계를 바닥부터 쌓아 올렸습니다. 청광 레이저의 2,000원이라는 발사 비용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가 아니라 적의 경제적 공격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의 숫자였습니다. 저는 박 박사의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도면과 계산 흔적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은 결코 어느 한 천재의 영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이름 없는 과학자들이 20년 넘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쌓아 올린 인내의 결과물이자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출장의 목적이 한국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 경이로운 생존 방식을 배우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잡하고 비싼 무기를 만들 때 한국은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평화를 지키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펜타곤의 엘리트들이 논문 속 수식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의 현장 엔지니어들은 진흙탕 속에서 장비를 굴리며 실전의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가진 집단적인 끈기와 국가적 단결력이 레이저 출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그 날카로운 통찰력과 실행력을 빌려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박 박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우리에게 레이저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잠들 수 있는 평화의 울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25년 차 과학자인 저조차 압도당할 만큼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작성했던 모든 오만한 보고서들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천재성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나왔으며 이 나라는 이미 우리가 상상하던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잘 만들어진 기계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절벽 끝에서 일궈낸 위대한 기적의 서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충격적인 진실을 워싱턴의 그 차가운 회의실에 던져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이 지켜온 자존심이 한국이라는 작은 거인이 쏘아 올린 빛 앞에 얼마나 초라하게 부서질지 이제 그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이자 이 위대한 한국의 과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핵을 갖지 않았지만 핵보다 강한 마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방패는 이제 전 세계를 지키는 유일한 구원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시험하러 왔지만 정작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은 미국의 오만이었다는 제 마지막 결론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펜타곤에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현장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하며 몇 번이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노트북에 저장된 태안의 시연 영상과 전자기 펄스탄의 수치들은 제가 지난 25년간 쌓아온 레이저, 무기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본청의 지하 2층에 위치한 긴급 브리핑룸에는 이미 육해 공군을 대표하는 별 3개와 4개의 장성들, 그리고 국방부 핵심 관료들이 빈자리 하나 없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는 저에게 압박을 가했던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초조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깊은 숨을 내쉬며
제가 직접 촬영해 온 보안 등급 1급의 시연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30대의 드론이 편대를 이루어 접근하다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낫에 잘려나가듯 단 3분 만에 전멸하는 광경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촘촘하게 박혀있던 30개의 붉은 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요격률 100%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오르자 장성들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한 해군 제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벗고 스크린 앞까지 다가와 드론이 불타는 찰나의 프레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껏 미국이 쏟아부은 수십조 원의 예산과 20년의 세월이 한국의 2,000원짜리 방패 앞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산업계를 대변하던 한 임원이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서 일어나 저것은 통제된 환경에서의 조작일 가능성이 크며 한국의 전력 사정이나 냉각 기술로는 저런 연속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없이 다음 자료를 화면에 넘겼습니다. 그것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직접 검증한 실시간 에너지 출력 그래프와 기상 조건에 따른 보정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국의 천광 시스템은 이미 실전 배치를 마쳤으며 현재 수도권 영공을 실제로 방어하고 있는 검증된 무기 체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비핵 전자기 펄스탄의 시연 데이터가 공개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핵 없이도 적의 지휘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잔혹한 기술 앞에 미국의 그 어떤 최첨단 전자전 장비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장성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저를 향해 한국의 기술 수준을 우리 미국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제25년 과학자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정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실전 배치와 전술적 완성도,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모든 기준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분야 세계 1위입니다라는 제 선언이 회의실 벽면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펜타곤의 엘리트들은 마치 집단적인 마비 상태에 빠진 듯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변방이라고 치부하며 기술을 가르쳐주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가르쳐야 할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방산업체 부사장은 제 선언에 분노하며 제 보고서가 미국의 안보 산업을 망칠 것이라며 삿대질을 했지만 장성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당장 미국의 머리 위로 날아올지 모를 드론대와 미사일을 막아줄 유일한 해답이 한국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상을 내려오며 제가 지킨 것은 미국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려 했던 불편한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 원을 쓰며 승리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절박함이라는 칼날을 갈며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웠던 오만과 편견은 한국이 만든 그 압도적인 숫자와 영상 앞에서 무력하게 휘발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보고서가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예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미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에게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들의 위대한 성취를 공유해달라고 읍소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펜타곤의 굳게 닫힌 문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낡은 자존심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은 한국이 생존을 위해 일궈낸 저 빛나는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펜타곤의 침묵은 곧 거대한 행동으로 변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침묵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워싱턴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는 국방장관을 거쳐
백악관의 집무실 책상 위에까지 올라갔고 며칠 뒤 저는 다시 한번 펜타곤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질책이나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국방력을 상징하는 최고위 관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식으로 손을 내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미국의 기술을 받아먹는 하청 국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미 지향성 에너지 무기 공동 연구 개발 협정이 체결되던 날 저는 한국과 미국의 장성들이 나란히 서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먼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을 읍소하는 이 믿기 힘든 광경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청광 레이저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자신들의 석유 시설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시험장으로 달려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을 싸들고 온 그들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의 2,000원짜리 방패를 선택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산 무기 체계를 최우선 순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설계하는 슈퍼갑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뛰어난 과학 기술이나 거대 자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태안의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보았던 그 연구원들의 눈빛, 즉 내 나라와 내 가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그 처절한 절박함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휴전선이라는 거대한 압박감이 한국인들에게는 오히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창의성과 끈기를 선물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윤을 위해 무기를 만들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가 50년의 기술 격차를 단 20년 만에 뒤집어버리는 대역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인류의 미래 방어 체계를 선도하는 거대한 거인이자 세계 국방의 역사를 새로 쓰는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누리는 그 평화 뒤에는 20년 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연구실을 지켜온 수천 명의 과학자와 밤낮 없이 영공을 지키는 군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외환 위기라는 모진 풍파 속에서도 그리고 강대국들의 무시와 견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그분들이야말로 오늘날 K방산이라는 위대한 금자탑을 쌓아 올린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2,000원이라는 발사 비용은 단순히 돈의 가치를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남을 침략하지 않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단호한 의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거대한 영토나 넘쳐나는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절박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되찾아 주었고 미국의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 독이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레이저 기술과 전자기 펄스 기술은 우주로 뻗어나가 위성 방어 체계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초격차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하늘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빛이 되어 있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저는 한국을 시험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작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오만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이제 펜타곤의 모든 장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경고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일궈낸 이 거대한 반전 드라마는 이제 막 전성기를 맞이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인 미국조차 무릎 꿇게 만든 K방산의 위대한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오직 대한민국만이 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적이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의 기준이 되고 인류의 평화를 선도하는 그날까지 저 제이슨 밀러도 한국의 든든한 동료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 찬란한 빛의 기록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K방산의 위대한 역습, 그 모든 전말에 대한 제 증언을 여기서 마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K방산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